우리가 아는 땅, 우리가 모르는 땅,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땅. 우리는 실제로든 관념적으로든 우리가 아는 땅에 거주한다. 하지만 그 바깥에 놓인 것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 공간 바깥에 아무도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 알려진 우리의 세계가 있고 그 바깥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있고 다시 그 바깥에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있으며 훨씬 멀리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친 전체 풍경은 규범적이고 원형적이다. 알려진 것들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때로는 흥미롭고 종종 아주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탄생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한다름에 튀어올라 완전하고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식은 여러 층의 분석 단계, 즉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치면서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첫 단계는 순수한 행동, 즉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반사 행동이다. 어떤 것에 놀라면 먼저 몸이 반응한다. 놀란 사람은 방어적으로 움츠리거나 얼어붙거나 정신없이 달아난다. 모두 원시적인 형태의 위험을 표현하거나 범주화하는 행동들이다. 움츠리기는 포식자의 공격을, 얼어붙기는 포식자의 위협을, 공황은 도망갈 정도의 공포를 의미한다. 가능성의 세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된다. 가능성, 잠재성의 초기의 실현은 관념적이지 않다. 몸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은 표상적이다. 집에 혼자 있다고 가정해보자. 깊은 밤, 주위는 어둡다. 이때 예기치 못한 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깜짝 놀라고 순간 얼어붙는다. 이것이 최초의 변환이다. 미지의 소리가 얼어붙는 자세로 변한 것이다. 다음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당신은 어떤 행동할 준비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환이다. 몸이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은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내는 범인이 무엇인지를 상상한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환으로 앞의 변환들에 뒤이어 일어나는 현실화된 반응이다. 몸의 반응에 이어 심상적, 상상적 표상이 출현하는 것이다. 후자는 탐험의 일부로 당신은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 전까지 당신의 안락한 집의 일부였던 것을 조사해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탐험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적극적인 탐험에 몰입한다. 마침내 그 소리의 출처를 확실히 알아내 그 소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다면 당신은 평소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정보가 아는 정보로 변한다. 예술가는 홀로 변경에 서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변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뒤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 이미지로 변환한다. 춤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드러난 세계를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연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수도 있다. 각본이나 소설을 쓰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지식인이 나타나 철학과 비평의 이름으로 작품의 표현과 법칙을 추상화하고 조리 있게 설명한다. 창조적인 사람이 도시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들은 약간 궁핍하다. 예술가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그런 가난은 예술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도시를 탐험하고 한때는 좋았으나 지금은 쥐가 돌아다니고 범죄가 만연할 법한 지역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살펴보고 뒤적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만 손을 보면 멋진 곳이 될 수 있겠는걸? 예술가는 그 동네로 이사해서 중고자재로 화랑을 만들고 작품을 전시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덕분에 동네가 약간 세련돼진다. 아주 위험했던 곳이 점차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한다. 그러자 커피숍 하나가 생기고 색다른 옷가게도 문을 연다.
그런 뒤 젠트리파이어, 즉 빈민가를 고급화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들도 창의적인 부류지만 예술가보다는 보수적이다. 이어 개발업자가 나타난다. 잠시 후 체인점이 생겨나고 중상층이나 상류층이 자리 잡는다. 이제 예술가들은 떠나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전위 예술의 손해지만 나쁘지 않다. 가혹한 면이 있긴 해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곳에 예술가가 머물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다른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다른 풍경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예술가들의 자연 환경이다. 예술가들이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경은 거칠고 위험한 곳이다. 그곳에 사는 동안 예술가는 혼돈에 빠져버릴 위험에 수시로 직면한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항상 인간이 이해하는 영역의 가장 자리에 살아왔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꿈과 정신 활동의 관계와 동일하다.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대단히 창조적이다. 그런 이유로 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꿈이 왔을까? 라고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는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알 수 없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꿈은 기적이고 우리의 정신에서 울리는 자연의 목소리다. 더구나 매일 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술처럼 꿈도 질서와 혼돈을 중재한다. 따라서 꿈은 절반이 혼돈이다. 그래서 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꿈은 환상이며 충분히 발달해서 명확성까지 갖추게 된 생산물이 아니다. 그렇게 절반뿐인 환상을 예술적 생산물로 실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라도 볼 수 있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그것은 선봉에 서는 일이다. 그 자리가 예술가의 생태적 지위다. 그들은 문명의 초기 매개자다. 예술가들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정말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럴 만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춤, 음악,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가 사라진다. 하지만 예술가를 이끄는 것은 느낌, 패턴을 감지해내는 직관이다. 그 느낌은 적어도 발생 초기에는 말로 명확히 표현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구현된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동안 예술가는 어떤 문제,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승리를 위해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림과 예술로 바꾸는 선전원에 불과하다. 그런 행위는 높은 것을 낮은 목적에 이용하는 중대한 죄악이다. 예술과 문학을 정치에 종속시키거나 양자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흐려놓으려는 전체주의자들이 그런 수법을 사용한다. 예술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과 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포즈를 취하는 사람, 낭만주의자,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또는 삼류 배우에 불과하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직관에 사로잡힌다. 반대편의 거부와 비판 또는 현실적 재정적 실패의 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더 나아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기꺼이 직관을 따른다. 마침내 예술가는 성공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예술가는 미지의 것을 의식적이고 사회적이고 명료한 세계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시킨다. 사람들은 그 예술품을 응시하고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깨달음을 얻지만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고 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예술품에서 위대한 가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공물이 위대한 예술작품인 이유다. 일전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위대하고 유명한 르네상스 그림들을 소장한 전시실이 있다. 그 전시실은 신자와 무신론자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 일종의 성소였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흥미로운 도시, 가장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거리, 가장 비싸고 권위 있는 미술관에 바로 그 성소가 있었다. 소장품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아주 어렵게 수집되었다. 전시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많은 관람객이 순례하듯 그곳을 거닐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이곳에 와서 작품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림들을 보면서 다들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그 그림들 중에는 훌륭한 구도를 보여주는 걸작, 원죄 없는 잉태를 하신 성모가 있었다. 성모가 행복에 찬 모습으로 온몸에 후광을 두르고 통통한 아기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모든 관람객이 황홀궁에 빠져 그 작품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온몸을 값싼 후광의 상징적인 의미, 통통한 아기들의 의미, 성모 찬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신은 죽었는데 그럼에도 저 그림은 왜 여전히 가치 있을까? 왜 다른 그림들과 함께 이 방, 이 건물, 이 도시에 있으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엄격히 보호될까? 왜 이런 그림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까?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왜 이 작품들을 탐낼까? 왜 이 그림들은 현대 성소에 이토록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을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은 마치 의무를 다하듯 심지어 선망했던 일이나 필요한 일을 하듯 이곳을 방문할까? 우리는 이 그림들을 성스러운 물건처럼 대한다. 적어도 그 근처에서는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는 무지와 경탄의 상태에서 그 그림들을 보고 잊었던 것을 떠올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한다. 미지의 것이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얼마간 명확한 형태로 성소에 들어온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비로소 구체성을 띠는 한편 더없이 풍부한 초월적인 힘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이다. 우리가 그들의 위험하고 마법적인 생산물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하여 자물쇠를 채우고 액자에 끼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행여 위대한 작품이 손상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 우리는 문화의 지반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는 꿈이 동요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당혹스럽다.